예, 계속 보시죠. 계속 보시는데 조금 전에 내가 발음이 좀 이상했는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변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민사 사건, 형사 사건 구별해가지고 판례가 16년도에 나왔는데 형사 사건에 대한 그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다. 고 민사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 변호사와 관련돼서 이거는 일단 원칙이 유효입니다. 반사회적으로 가는 거 뭐 막대하게 과다할 때는 그건 별개이고 일단 원칙은 유효하고 종래에 있던 판례가 변호사 아닌 자와 관련해서 소송 사건과 관련된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다. 하여튼 이게 26회 때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출 문제는 공부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 판례들 또 염두에 두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던 판례가 또 어떤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그와 유사한 판례가 또 나오면은 이때는 이거는 시험이 또 나온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지나간 거라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에 있던 판례가 폐기 안 되고 계속 오고 있다면 이거는 일종의 원리가 되었다는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 없었던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시대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뭐 이제 툭 하면은 뭐 법원 가자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나오면 이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판례가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민법에 근간을 이룹니다. 일단 54번 보시겠습니다. 어른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 X 건물. 병 소유 토지이고 이 병 소유 토지 위에 갑 소유 X 건물. 일단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을이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건물을 인도받았고 대금은 완납을 했고 건물도 인도를 받았고 등기 서류까지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는 안 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림을 계속 좀 그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시험장에 가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은 문제가 단순화되는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값을 헷갈리다가 뻔히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는데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경우 지금 등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이 사람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다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매 등의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물건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를 넘겨받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했고 법적으로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는 겁니다. 점유권도 물건이기는 하죠. 점유권도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배타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이고 그래서 갑의 채권자들이 이걸 압류하고 경매 신청하더라도 앞에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자기의 채무자인 매도인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3자한테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됐고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증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요 지문도 옛날에 나왔습니다. 병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원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등기도 갑이 했고 갑이 신축을 했으면 신축과 동시에 원시 취득하니까 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걸 매수한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을 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갑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 건물을 깨뜨릴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변론으로 하고 판례에서 이걸 말 안 했습니다. 왜 말 안 했냐면은 안 물어봤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물어봐야 법원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실제 문제됐던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건물 지어놓고 등기 안 한 미등기 상태로 매매를 하고 이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지은 건축한 원시 취득자 찾아보니 도망가고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철거해라 할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판례가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판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갑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 했습니다. 철거 청구를 못한다면은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 청구했을 때 판례가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따라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처음 이 판례가 나올 때 이례적인 것이니까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이미 시험에 나왔고 지금 또 나온 겁니다.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권, 소유권 등을 팔아치워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런 물권 행위인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분권, 이것도 처분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책 내 마음대로 찢어버리는 것도 내 처분권 행사이고 그래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어른 점유권에 의기에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건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점유를 침해하면은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권은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의 정권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인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대금 완납한 매수인, 일단은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인도되기 전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한다. 그 조문을 반대 해석하면 인도되었다면 매수인이 수취한다 이래 됩니다. A집에 소를 기르고 있는데 요걸 B가 매입을 했다. 인도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고 이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이 송아지 A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를 읽으면 매매 계약 체결 후 인도가 되었다면 이 사람이 점유합니다. 그럼 저 소가 여기서 송아지를 낳으면 이 송아지 B 거다 이래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 후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한다. 단 대금이 이미 완납되었다면 이 송아지 B한테 줘야 된다. 다시 반대로 매매 계약 체결 후 인도를 받았다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겠지만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인도 다음 날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매매 쪽에서 자주 시험 나오는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고 고정도 하시고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화가 있는 정의에 대하여 가본 소유권에 의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중개사 시험에서 이 지문은 5번 이상 나왔을걸요. A 소유의 뭐 건물이든 토지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B가 매수하고 미등기 상태로서 점유를 하고 돈을 줬나 안 줬나는 상관없습니다. 매매계약 돈 안 줘도 일단 유효하고 그에 의해서 점유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또 전매를 하고 즉 또 매매를 하고 돈을 줬나 안 줬나 모르겠고 점유를 넘겨주면은 이 사람도 매매에 기한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도 매매에 기한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상대방이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람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A가 내 거 돌려달라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돌려받고 싶으면 이게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게 적법성이 상실되니까 요것도 상실될 거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달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5번 이상이 아니고 뭐 10번도 나왔을 겁니다. 관련돼서. 그 다음에 그 55번도 아주 간단한 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데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해놨는데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 매매일 수도 있고 교환일 수도 있고 정려일 수도 있고 대물 변제일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법률 행위에서 취득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권리가 취득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민법 교과서에서 소유권 매매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대표 선수인 것뿐이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줄여서 하는 것이고 소유권이 물권이다. 매매가 물권 변동을 일으키기 위한 원인 행위인 채권행위가 된다. 그것과 관련되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87조에서 상속 판결, 상속,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그냥 아들 아버지가 사망하면은 사망한 사람은 법적으로 일단 사람 아닙니다. 그 말은 권리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어떻게 할 건데? 그 즉시로 등기 없이 이 사람한테 권리가 취득된다는 거. 근데 법조문에 그냥 판결해놨는데 이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이거.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형성 판결 확정 시에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형성 판결이라면 공유물 분할 판결, 채권자 취소 판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본론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고 판결 확정 시에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행 판결은 A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B가 매입을 했습니다. 돈 다 줬습니다. 그런데 등기 달라니까 차일피일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요 사실이 입증이 되면 A는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라라고 판결 내립니다. 이전 등기 해주라 했지. B 거라 소리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원래 매매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하는 이놈 때문에 등기 들어가서 소송 들어갔으니까 이 판결 받아서 판결 정본 첨부해서 B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가 아니고 이 판결에 기초해서 등기함으로써 권리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때라고 해놨는데 등기 없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의 상속 판결 수용 경매 법 조문에는 그 4가지 있는데 일반 교과서에 기타 해놓고 한 20가지쯤 해놨을 거라고. 이걸 무슨 수로 외웁니까 이걸? 보고 그것들이 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고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적용.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저당권 담보물권이고 담보물권이라는 말은 피담보 채권이 전제돼야 됩니다. 근래 그와 관련된 판례가 좀 심도 깊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변경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시작을 할까 했는데 기본 이론을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일이 뭔가 공부합니까? 일이 뭔데? 일이 뭔데? 이름으로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산수시 시험 치면 일이 뭔가를 물어보지도 않아. 1 더하기 1이 뭔데 물어봐. 그럼 2 더하기 1은 뭔데? 이거 물어봐. 그러니까는 1이 뭔가 물어보지도 않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알아야 돼. 알았다는 전제로 산수 시험 치면 1 더하기 1을 물어. 민법이 중개사 시험 과목 안에 들어있으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닌가? 민법 사법시험에도 들어가고 저 난리치는 로스쿨 그것도 들어가고 5만 시험에 다 들어가는데 사법시험에 들어가는 민법하고 중개사 민법하고 다른가? 똑같지 뭐. 다르긴 뭐가 달라?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중개사 시험이 더 어려울 때도 있는데 원리만 터득하면은 민법은 어렵고 쉽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다 모른다 이 문제입니다. 안다 모른다 이 문제. 그러니까는 공부할 때 상속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수용이 뭔지 그걸 공부하고 이럴 때는 그래 상속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가져와야지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이지 법률규정이나 물권 변동이 상속 수용 그 옆에 판결도 있었고 경배도 있었고 그 시효치도 있을 것 같은데 시효치도 등기 있어야 됩니다. 187조도 적용을 받지만 245조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했던 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돈이 필요해서 돈 빌려달라 하면은 A가 돈이 필요해서 빌려달라 하면은 네 뭐 믿고 빌려줄 건데 내는 못 믿어도 내 건물에 저당권 등기해놔라. 니는 못 믿어도 네가 안 갚으면 이 건물을 경매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담보 채권, 담보물권에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에서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것이 있을 때 종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주된 것이 있을 때 종된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주된 것이 없으면 종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없어도 이것만 있을 수 있는데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등기 말소 안 해도 그냥 없다는 거예요. 등기 말소 안 해도. 등기한다고 권리가 무조건 취득될까? A 소유의 부동산 서류 위조해가지고 위조 서류를 가지고 내가 서류 위조해가 등기 신청한다 하면 안 받아주겠지 뭐. 여기서 위조했다는 말은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완벽한 매매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그걸 첨부해가지고 등기했다는 거지. 남들이 보면 서류가 완벽하게 있어. 거기에 기초해서 등기부에 기록이 돼. 등기부 갑구에 A가 소유자. 위조했는가 했는가 그거는 등기부관이 알 리가 없고 매매 계약서 보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 실제로는 위조됐지만 남들이 보면 B거로 보여. 이걸 C가 매입해도 이 위조한 거는 절대적 무효이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 사람 권리 취득 못하고, 따라서 A가 권리 행사하면 다 말소 당할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건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건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건지, 이건 그때 가서 볼 거고,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갖다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하고 없습니다. 근데 또 이 등기부 역시 열어보면은 갑구에 소유권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갑구로 할 거고, 물건에 관한 걸 기재하는 걸 표제부로 할 거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재하는 걸 을구로 할 건데, 여기에 소유자 있고 을구에 B가 저당권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돈 빌려준 게 있을 거라는 거지. 돈 안 갚으면 이거 가지고 경매 실행해가지고 너가 낙찰받아서 경락대가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해 갈 거라는 거지. 그런데 돈 다 갚았어. 바빠가지고 저당권 말소 안 시켰네. 그래도 무효라는 거지. 따라서 변제받은 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걸 기화로 해가지고 완전 무효인 이 저당권 등기에 기초로 해가지고 경매 실행해서 경락을 받아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이거 완벽하게 존재하는 거 하고 지금 존재하지 않은 이 경우하고 등기부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만 봐가지고 계약서만 봐가지고 그게 진실인 것으로 된다면 만다고 공부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인데 뭐. 에휴. 민사집행법상 경매, 이거는 민사집행법에서 경락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는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표제부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 57번 57번도 이것도 옛날에 나온 겁니다. 그 1번 지문 한번 보는데,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청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 비례에 부담한다 했는데, 그 청량 비용을 면적 비례 부담입니다. 청량 비용. 그 정도 하시고, 옛날에 나온 적이 있고, 58번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열심히 외워가 맞았을 건데 참 답답해. 시효 취득이 기본적으로 뭔 줄만 알면은 소유의사로, 평온, 동연하게, 부동산이라면 20년, 동산이라면 10년, 계속 점유하고, 부동산이라면 등기함으로써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먼저 등기를 한 자가 선의무과실이고 소유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10년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한다 돼 있고, 동산이라면 선의무과실의 자라면 5년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앞에 거는 고사하고 점유라는 게 따라 붙어야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점유라는 게 따라 붙어야. 그럼 점유 대상인 권리에 뭐가 있나? 일단 점유권 한번 떠올려 보면, 점유권은 시효 취득해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누리기만 하면 누리는 거야. 내가 버스 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그냥 점유권이 생기는 거지. 그거 버스도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부동산처럼 처리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걸 부동산처럼 처리해가지고 20년간 점유해야 생긴다라면 버스 출발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점유는 법리상 점유 취득과 동시에 취득되었다가 점유 상실과 동시에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제도하고 관계없고, 소유권 시효 취득 가능하고,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시효 취득할 수 있고, 지역권의 경우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야 시효 취득할 수 있고, 유치권도 점유 취득과 동시에 취득되었다가 점유 상실과 동시에 상실될 거니까 시효 취득하고 관계없고,
그다음에 질권 이론상 역시 시효 취득 가능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까 시효 취득 못하고 그다음에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분묘규직권 관습상물권이지만 시효 취득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고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 지문지 아무리 많아봐야 민법 지문 5개라는 거지 5개 정확하게 아는 거 한두 개만 있으면 문제 푼다는 거지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4개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풀어 3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문제 풀어 원리를 이용할 줄을 모르니까 오만 것 저만 것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아무거나 찍어 나오는 거지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그냥 써놨네 저당권 점유가 없다는 거지 점유가 없으면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 59번도 별것도 아닌데 엑스토지인데 별것도 아닌데 어렵게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 공유라는 거지 공유 공유와 관련된 기본적인 거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관리 행위는 과반수라 해야 된다 지분 과반수 사람 과반수 아니고 처분 행위는 전원이 행위 임대차 계약은 관리 행위에 들어갈 거고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처분 행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이 관리 행위 만약에 요 토지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차를 세우려 하면은 지분이 반도 안 되는 을도 거기에 차 세우지 마라 할 수 있다는 거지 보존 행위는 지분 상관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임대차 계약 관리 행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유효하게 적법한 임대차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지. 전세권 설정이나 지상권 등기, 매매 등으로 처분해서 소유권까지 넘기려고 하면은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 원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비트로 꼬고 해놔도. 틀린 것은 병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니 했는데 갑으로부터 사용 허락 받았으면은 과반수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적법한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래 등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등기부에 갑 단독 소유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때 을은 이 등기 전부 말소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는 갑 거라고. 그러니까 전부를 말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 거 내놔라.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전부 말소라는 말이 아니고 지분만큼만 말소니까 옳은 지문이라는 겁니다. 2번은 옳은 질문이고 3번 엑스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정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 원인무효니까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말소시키다 이래 할 수도 있고 내 것만큼만 달라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를 내한테 달라 당연히 이건 안 된다는 거. 무가 엑스토지 위에 4번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신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이 사람한테 건물 짓지 마라 철거 청구는 보존 행위로서 가능합니다. 근데 손해 입은 거는 내 지분만큼 배상 청구. 엑스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3분의 2 그러니까 과반수이지만 나대지에 건물 짓는 거는 변경 처분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60번, 61번 넘어가고 62번 이렇게 넘어가고 유치권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왜 자주 나오냐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를 때에는 법을 비켜가는 방법을 생각을 안 했는데 유치권이 차후에라도 취득되면은 저당권자보다 사실상 우선 보장받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사실상이라 했습니다. 법률상이 아니고. A자인데 얼굴에 보니까 A가 돈 빌리고 누군가에게 저당권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경매 들어오면 경락대금으로부터 이 사람이 먼저 배당받아가고 남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이 가져갈 거라는 거죠. 남는 게 없으면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가지고 이 재산이 이거밖에 없어. 남을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작당을 하고 수리한 것처럼 하고 수리비 안 줘가지고 유치권 가지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매 들어오면은 이게 허위라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 유치권에 의한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담보 물건에 의한 우선 매제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로서 이거는 저당권자 뒤에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 돈 다 받기 전에는 못 비켜주겠다. 유치권 물건으로서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락받는 사람이 안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는 이 사람이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판례가 많습니다. 이미 중개사 시험에도 나왔던 게 있는 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자가 있는데 그 이후에 수리하고 수리비 때문에 유치권 받은 자는 경락대금 완납하더라도 이거는 존속한다는 거. 이 경우에도 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다면 경락대금 완납해도 이거는 존속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압류라면 요 유치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판례가 여기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민법 공부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피해가 볼까 방법을 막 모색하다가 유치권 가지고 너무 많이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유치권 폐지시키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뭐 하면 수틀린다고 바꿔버리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건데. 사법시험 그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래가지고 로스쿨 만들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건데 이거. 툭 하면 바꾸는 것보다는 있는 걸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내 말은 개인적으로 유치권이 악용되는 수는 있지만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존속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치권이 문제가 모든 시험에서 중개사 시험에서만 아니고 모든 시험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63번을 보시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갑 소유 토지 나대지 지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을에게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니까는 그림을 뭐 넓게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에 뭐 1월 그리고 3월 이런 식으로 두어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한데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리면 경매 개시 당시에 소유자가 다릅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라고 해놨는데 저당권과 관련돼서 법정지상권이 취득되려고 하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괄 경매하지 않고 경매되어서 을의 소유권 취득하면은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 못하기 때문에 을은 병은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기론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강의하다 보니까 요런 것만 찾아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해가지고 철거 청구하고 철거 당하기 싫으면 땅을 비싼 값에 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법을 알면은 그런 것도 한다는 거죠. 해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을의 저당권이 일괄이 안 되고 법인상 안 되고 D가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 통상의 경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못한다 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뒤에 누군가가 뭐 압류 등을 가지고 경매 실행하더라도 이 저당권 배당받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판단할 때 이 압류 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는가를 따질 게 아니고 이 경매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요걸 기준으로 지상에 건물이 있었나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냐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갑 소유 토지 여기에 이미 누군가가 가압류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저당권 가지고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이때는 그 앞에 있는 이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판례가 둘 다 있고 옛날 판례가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모든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D가 옳게 되어 있고 저당권 설정 D가 X 토지를 매수시켜가요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어떤 토지에 대해서 A가 소유자이고 을구에 누군가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10억이고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5억이 잡혀있고 A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이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내가 갚을게 5억 줄 테니까 넘겨달라 이랬으면은 이 사람이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제하지 않아서 저당권 실행돼서 소유자가 날아가더라도 소유권이 날아가더라도 그때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소유자이고 을구에 K가 저당권자로 있는데 피담보 채권이 5억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A가 토지를 팔러 왔는데 내한테 토지 대금 10억을 다 달라. 내가 곧 갚을 거니까. 그래서 믿고 B가 A한테 10억을 다 주었는데 A가 갚기는커녕 가지고 날랐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돈 못 받았으니까 경매에 들어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당하기 싫으면 이걸 변제기 후에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킬 권리도 있고 남의 돈 대신 갚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살 때는 10억이었는데 지금 100억짜리도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신 갚아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경매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채무자는 경락인이 못 되지만 이 사람은 경락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갚으려 하니까 5억을 줘야 이 저당권이 소멸되는데 이거 경매 들어오면 3억에 살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안 갖고 경락을 받는다는 거죠. 그 방법을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래 돼 있는데 사놓고 나서 보니까 그냥 뭐 건물로 하지 건물로 사놓고 나서 보니까 비과세 그 수리를 해. 그럼 수리비를 드리는 것만큼 건물 가치가 정대될 거라고.
그때 이 사람이 경매되어 와가지고 누가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으로부터 이걸 우선 상환해 주더라도 이 사람한테 손해는 아니라는 거지. 왜? 이것 때문에 건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65, 66 그냥 이런 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라고 외우라는 말은 아니고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정말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는 틀리고 틀리라고 내는 거는 맞추고 그 사람은 시험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추라고 주는 거는 확실히 맞추고 틀리라고 주는 걸 맞추내는 능력이면 합격한다는 거죠. 공부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얕은 데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주는 거는 그냥 당연히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실력으로 풀고 이러는 것이지 실력은 안 쌓고 기본적인 거 외우기만 한 사람은 아유, 답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은 한 개도 아까울 거 없고 기본적인 거 아예 무시하고 이상한 것만 딱 하는 이 사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공부도 못하는 게 이상한 거 많이 알고 있어. 아우 미칠 것 같아.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 그 말은 교과서를 정상적으로 읽으시라고. 교과서를 정상적으로 읽으란 말도 정상적인 교과서를 정상적으로 읽어야지 비정상적인 교과서를 정상적으로 읽어봐야 별 볼 일 없어. 답답해 미치겠어. 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본다고 해서 그 정상이 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걸 비정상으로 보면 그거 더 이상하게 귀신 씨달 까먹은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정상적인 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어우 미치겠어. 혈압이 파고 오르는데 법을 해석할 때 법 원리에 맞게 판례를 해석할 때 원리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 갑자기 혈압이 팍 오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례 문제를 잘 푼대. 어떻게 잘 풀 건데 공부를 안 했는데 객관식도 못 풀면서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게 사례가 아니라고 법 원리에 입각한 결론을 내야 사례 문제를 푸는 거지. 객관식도 안 풀리는데 무슨 사례를 풀어. 혈압 받으면 쓰러져. 제 말씀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똑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똑바로. 민법이 가장 쉽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잘못하면은 민법보다 어려운 과목이 없고 정상적으로 하면은 민법이 가장 쉽습니다. 68번을 보시죠. 6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이 토지 넘겨주면은 을이 동시에 병에게 대금 지급을 약정하고 그럼 기본적으로는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요구하는 요약자, 그에 응하는 낙약자, 그에 의해서 이익을 누리는 수익자. 간단하게 보면은 이걸 기본 관계라 하고 이걸 보상 관계라 하고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대가 관계라 하고 그 다음에 낙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급부 실현 관계 또는 수익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약 당사자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이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라야 누릴 수 있는 권리 계약 해제권 법률행위 취소권 이거는 당사자 지위에서 누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행해 주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행 안 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해 주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요거 내놔라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이거 이행 청구해 올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줄 때까지 나는 못 주겠다. 낙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너 이런 일이 있는데 너 받아갈래 말래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도식화해가지고 실제로는 사람을 대입해가지고 어차피 밖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꽃집에 가가지고 돈 주면서 뭐 우리 집에 꽃 배달 좀 해달라. 뭐 집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도 마찬가지죠. 우체국에 가가지고 주면서 어디에 보내주라. 물론 거기에는 특별법이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병입니다. 해제권은 취소권은 이 둘이라에 가진다는 거지.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의 급부 청구권을 소멸된다.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없어지면 이거 그냥 없어진다는 거지. 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하는데 요거 이 사람이 돈 내놔라 이러면 저놈이 줄 때 줄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피해만 보는데 바보만 되는데.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되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요 사람이 수익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에는 합의로는 이거 소멸 못 시킨다는 거. 합의로는 소멸 못 시킨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사기를 당했으면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요거 안 주기 때문에 요거 해제할 수 있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 해제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깊게 들어가면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깊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지.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는데 돈은 줘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돈을 왜 이렇게 주냐면은 옛날에 이 사람이 빌려간 채무가 있었고 이 사람이 채권이 있었다는 거지. 돈을 이렇게 줘버렸으니까 이게 없어질 거란 거지. 그럼 결국엔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행되고 난 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반대로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렇게 주라 해서 건물 소유권이 이제 넘게 됐다면 원인행위 실효되면 판례는 유인설이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론이 복합됩니다. 이때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5번은 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나머지 다 법 조문들 뭐 특별법 조문들 이런 거에 7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78번. 하여튼 다른 공부는 내 모르겠고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민법 공부만큼은 더더욱이나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정을 합격을 하는데 실제로 업계 나와가지고 활용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만 있으면은 한다고 옆집 아줌마 보니까 내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잘하더라고. 그 사람이 훨씬 잘하는 뭔가가 있겠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민법은 구렁이 담 넘어가다가는 언젠가는 한 번은 낭패를 보는 과목입니다. 아니 민법하고 관계없는 세상에 살면 돼요. 근데 민법하고 관계없는 세상이 어디 있는데? 지구에 발 디디고 있는 그 순간 모든 그런 민법적인 관계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법의 적용을 받지만 법대로 안 살아가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반드시 법대로 살겠다. 총 맞아 죽겠지 뭐. 대충 듣고 넘어가야 될 건 듣고 넘어가야 되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근데 합격하고 난 뒤에는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거니까 지금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 어정쩡하게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낭패 보지 마시고. 2015년 이 연도를 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는 유효했습니다. 실명법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무효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 그래도 유효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얘는 뭐 15년이니까 그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사 약정을 체결하고, 갑은 병 부동산 매입하고 싶은데 명의신탁 약정을 친구 을과 체결하고 자금을 주었다. 그때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병이 요 사실을 모른다는 선이고, 그때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등기하면은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고,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니까 준 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준 돈, 이것과 관련돼서 유치권 인정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시험 나왔습니다. 하기야 시험 나와도 실력이 있어야 그게 시험 나온 줄 압니다. 깨놓고 민법은. 실력이 있어야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암기한 거는 정리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짜증나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짜증나는 사람이. 민법 공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경료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우리다. 우리. 요게 선이니까. 악이면은 이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이 됩니다. 갑이 을과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사 엑스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해놨는데, 이 사람은 소유권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매수자금 10억을 제공을 해서 10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소유자가 을이라 했습니다. 매입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게 100억짜리가 돼 있어. 그때 갑이 소유자 입을 전제로 해서 요거 팔아서 매매 대금 달라 하는 거 인정 안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달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 돈, 매수 자금, 이걸 부당이득. 이 사람이 결국에 받아갈 수 있는 게 10억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자기 어머니 계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 주가지고 이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누군가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적당하게 올라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달라 했더니 요것만 딱 주더라는 거지. 내가 뭐라 했겠어요? 그 사람 법 잘 안다 했지. 법을 잘 아니까 당신 어머니한테 줄 거는 저것밖에 없다고. 그래도 소송 들어가고 싶대. 50억 내라고. 교도소 가겠지 뭐. 실명법 위반으로. 법을 정확하게 잘 알아가지고 딱 한 거라고, 이 사람은. 난데없이 질문하러 와가지고 뭐 공시송달 보내니까 뭐 받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돼.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저런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잘 하면은 뭐 40억 버는 거고, 그 5억 떼주면 되고. 근데 지가 40억 묻고 원금밖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다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그 소유권 취득한다는 한데,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다시 이거 명의신탁 약정 해가지고 내남 명의신탁 약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내남 무효입니다. 그럼 등기해도 이 사람 권리 취득 못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매매 등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려 나갔다면은 실명법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이 지문은 명의신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효고 만약 우리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사 약정은 유효하다. 전직 대통령 각하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있죠. 누군가는 안 가르쳐줍니다. 부부간이라면 특례를 두어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종중이라면 종중구성원, 교회라면은 지회와 지회 소속 관련되는 거 노회. 그다음 만약 을과 명의사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답은 5번인데 사실은 이거 상당히 깊이 있는 판례가 시험 나온 겁니다. 병이 있는데 지금 을이 계약 당사자가 지금 분명히 등기는 을한테 넘어가는데 여기 병도 관계 있다는 거죠.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입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행위자와 상대방이 일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일치하는 자를 계약 당사자로 정할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결정하는 그 자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갑이지 갑.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 걸로 가면은 계약 명의 신탁이고 이 사람이 당사자인 걸로 가면은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 신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병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 사람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명의사 약정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 것이 되니까 이 형태로 가면은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 신탁이 됩니다. 판례가 여기서도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중개사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대학 교수, 민법 공부를 30년 이상 한 사람이 문제를 냅니다. 아무거나 주사 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하실 공부라면은 정상적으로 하는 게 민법은 훨씬 빨리 갑니다. 산을 넘어가려면은 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냅다 넘어가 보자 하다가는 얼어 죽거나 낭떠러지게 떨어지겠죠. 하여튼 한 해 잘 준비하셔서 27회 때는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기출문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